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남식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고 서울에서 평생을 택시 운전사로 일하다가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는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공백이 일상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홍천 근처 산자락 아래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아내 영자와 함께 캠핑을 오며 우리가 늙어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장소였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키게 됐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많은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분식집에서 나눠 먹던 김밥, 택시를 몰고 퇴근한 뒤 함께 마주 앉아 먹던 저녁 밥상, 골목길 산책하며 잡았던 손. 모든 장소가 영자와의 추억을 머금고 있었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정리하고 홍천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아보자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고 보니 조용함은 곧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천천히 흐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영자가 생전 좋아하던 카네이션과 나팔꽃을 심어 놓았죠. 물을 줄 때마다 그녀의 환한 웃음이 떠오릅니다. 아침 식사는 대충 차립니다. 예전엔 아내가 차려준 된장국에 계란찜, 잘게 썬 김치가 곁들여진 따뜻한 밥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냥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식사 후엔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가을이 되면서 산에는 단풍이 하나둘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면 예전에 영자와 함께 걷던 공원 생각이 납니다. 그땐 평범했던 하루가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산자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낮에는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거나 상추를 심기도 하고 때때로 집안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을 깨끗이 치워도 허전함은 지워지지 않더군요. 텔레비전을 켜도 영자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올 때면 괜히 꺼버리게 됩니다. 그녀가 없는 소파에 혼자 앉아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이 더 슬프게 느껴지니까요. 밤이 오면 더욱 외로워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여전히 한쪽 자리가 허전합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이불 속에서 그녀가 뒤척이던 소리, 잠결에 부르던 제 이름,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이따금 그녀의 사진을 꺼내 말을 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어. 너 없이는 여전히 어렵지만 나름 잘 살아보려 애쓰고 있어. 그런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 한 가지 작고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회관 벽에 붙어 있던 수채화 기초반 모집 전단지를 보게 된 것이었죠. 평생 그림 한 번 제대로 그려본 적 없지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림을 배운다는 게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삶에 다시 작은 목적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물감을 얹는 그 행위가 어쩐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로하는 느낌을 주더군요. 수업 첫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김희정 씨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조용한 미소, 그리고 무언가를 지닌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인지 아니면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내 일상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림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쯤 저는 제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익숙하지 않던 붓질이 제법 손에 익었고 색을 고르고 종이에 칠할 때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김희정 씨와의 대화가 하루하루 기대가 되기 시작했지요. 희정 씨는 특이하게도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알고 보니 몇 해 전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손목에 후유증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다시 그리는 법을 배운다고 했죠. 놀라운 건 그녀의 그림에는 서툰 손놀림 대신 섬세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색 하나, 선 하나가 모두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마을회관을 나서는데 희정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남식 선생님, 혹시 차 한 잔 어떠세요? 이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하나 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혼자 돌아가 텅 빈 집에서 또 라면을 끓일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더 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와 손때 묻은 테이블 벽에는 계절이 느껴지는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희정 씨는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고 저는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 대신 뭔가 새로운 걸 시켜보고 싶어 생강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말들 사이에 잔잔한 신뢰가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을 살았고 남편과는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것, 10년 전 심장질환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으며 도시 생활에 지쳐 이곳에 내려와 조용히 지내기로 결심했다는 것까지. 사람이 혼자가 되면요, 처음엔 무섭고 슬프기만 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이 가만히 옆자리에 앉아있게 돼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견딜 수 있게 되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던 말들이 있었고 그런 말들이 점점 위안이 되어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희정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수채화 수업이에요.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동안엔 온갖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 말은 꼭 제 마음을 그대로 옮긴 듯 했습니다. 나 역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니 정확히는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엔 아내를 잃은 슬픔도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도 잠시나마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수업이 끝난 후 마을 앞 개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발밑에는 바스락거리는 낙엽들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희정 씨는 낙엽을 주워 그 결을 손끝으로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림이 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희정 씨 손에 닿으면 어떤 것도 그림이 될 겁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담담했지만 오랜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2번 붓을 들고 말 대신 색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식 선생님은 외로움이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웃을 일이 생겼는데 함께 웃을 사람이 없을 때요. 그 말에 희정 씨는 잠시 눈을 감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절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색으로, 말로, 그리고 침묵으로.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도 서서히 좁혀졌습니다. 말보다는 함께 걷는 시간이 많아졌고 함께 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내 영자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더 이상 그 시간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김희정 씨와 나누는 대화와 함께 걷는 길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회관 수업이 끝나고 희정 씨가 말했습니다. 남식 선생님, 이번 주말에 미술 전시회 하나 보러 가보실래요? 원래 남편과 가고 싶어 했던 전시였는데 못 갔거든요.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담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이 오기까지 마음속이 자꾸만 설레었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분, 그것도 이렇게 오래된 삶의 후반부에서 다시 느낄 줄은 몰랐으니까요. 전시회는 원주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계절의 색, 작가들이 각기 다른 계절을 어떻게 색으로 표현했는지를 담은 전시였습니다. 희정 씨는 작품 하나하나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저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품 보세요. 봄의 연두빛이 참 묘하게 표현됐죠. 희망이라기보단 기다림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저 색이 예쁘다고 느낀 그림이었는데 그녀는 색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읽어내는 눈이 참 부럽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외로움 덕분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 많아지면 색이 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전시를 다 본 뒤 갤러리 옆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늦가을 햇살을 쬐었습니다. 마른 바람이 나뭇잎을 툭툭 건드리며 떨어뜨리는 풍경은 왠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희정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와 평생 함께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저는 그런 이별은 겪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짧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이 깊었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떠났다고요. 그 후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도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긴 해요. 그게 누구 때문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영자의 자리가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감정을 혼자만 안고 있기엔 벅차서요. 이렇게라도 꺼내고 나면 마음이 조금 정리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답을 내릴 수도 없었기에 말이죠.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정 씨, 저도 요즘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마음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위로인지 그리움인지 사랑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그냥 그걸로도.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스치면 오래 남았고 눈을 마주치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관계의 이름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을 지켰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뿐 누군가 먼저 선을 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줬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또 변하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계절이 변해도 오늘 이 시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설렘을 안고 겨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서리가 내리기 전에 따뜻한 무언가가 우리를 덮어주기를 바라면서요. 겨울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공기는 뺨을 베일 듯이 차가웠고 눈은 조용히도 내렸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김희정 씨는 꼭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식 선생님, 첫눈이 내려요. 함께 걸으실래요? 눈 덮인 들판을 함께 걷는 그 시간은 묘하게도 삶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으며 발자국을 남겼고 눈 위에 조심스레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희정 씨는 한 번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어릴 땐 첫눈 오는 날 손 잡으면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한대요. 어리석지만 예뻤던 믿음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 따스함이 조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영자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오늘 다른 사람 손을 잡았어. 너 없이 오래 버텼지만 그 공백이 너무 커서 이젠 나도 조금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어.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김장도 담갔습니다. 희정 씨는 절인 배추 위에 고춧가루 양념을 바르며 말했다. 이렇게 김장하는 건 몇 년 만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사람 사는 느낌이 나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역시 그랬다고. 혼자선 느낄 수 없던 온기를 지금 그녀와 함께하며 다시 마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지는 만큼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미묘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엔 아주 작고 흐릿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희정 씨는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디에 다녀오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론 그것이 관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 관심이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혼자 강변길을 산책하고 돌아오자 그녀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혼자 있고 싶으셨던 건 아니죠?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건가요? 그 질문은 한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떠돌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살 때도 그녀는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을 존중해줬습니다. 그것은 부부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경계였고, 그런 여백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정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는 시간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나로 채우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자 나는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식 선생님, 혹시 저와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무리한 부탁은 아닐 거예요. 생활비는 반반하고 각자 공간도 조금씩 유지하면서요. 그 말은 예기치 않게 가슴을 뛰게 했고 동시에 숨이 막히게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고마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말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 삶을 그녀와 엮겠다는, 말하자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쓰겠다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희정 씨, 그 제안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느끼며 마음속에 번지는 작은 균열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언젠가 무엇을 깨뜨리게 될지 모른 채로. 그날 이후로 희정 씨는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고 행동도 사려 깊었지만 눈빛과 기척에서 나는 그녀의 기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대는 매 순간 나를 향해 다가왔고 나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도 편히 숨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변화가 단지 내 예민함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오랜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진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자책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내가 책방에 다녀온다고 나가려는데 희정 씨가 물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혹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책 고르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혼자 있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오후에 책 몇 권을 들춰보고 오래된 커피향 가득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소소한 여유조차 혼자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책방에선 분위기 좋게 대화를 나눴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선생님이 뭔가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눈치가 빠른 편이라 그런가 느낌이 자꾸 그래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녀가 싫어진 것도 그녀를 밀어내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삶 전체를 다시 누군가와 나눈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결단이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네 복지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새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주 2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은퇴 후 처음으로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에 들떠 있었고 작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네요. 저랑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테고요.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으니까요. 나는 말했습니다. 희정 씨, 이건 제게 중요한 일이에요. 단지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일 같아서요. 그게 꼭 당신을 덜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의 연락 빈도는 늘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후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녁은 드셨어요? 라는 메시지가 꼬박꼬박 왔고 때론 통화도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맙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경이 점점 내 일상의 흐름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느껴지면서
나는 내 안에 있던 작은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정 씨, 우리 지금 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볼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답답함을 느껴요. 그게 당신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제 삶에 다시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은 그 시간마저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니 죄송해요. 저도 너무 조급했나 봐요.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언젠가 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더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단지 나를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함께라는 말의 무게가 이렇게도 무거운 것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희정 씨와 거리를 두기로 한 뒤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이 된 후 그 부재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탁엔 다시 혼자 앉았고 마당의 화분에도 혼자 물을 줬으며 오후 산책길에는 나 혼자만의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인 시간을 오랜만에 곱씹듯 되새겼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꼭 함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일 수 있는 걸까? 복지관 봉사활동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큰 보람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매주 만나는 김 할머니는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이 읽어주는 소설은 참 감칠맛이 나.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던 나. 나는 다시 그 자리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정 씨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그녀의 정갈한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남식 선생님께 갑작스런 거리두기를 제안받고 처음엔 많이 당황하고 상처받았어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또한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둘 다 건강하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가만히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겨울 하늘 아래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진 하늘이 어쩐지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텅 빈 듯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흐름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희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하면서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선생님은 그런 삶이 잘 어울리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고 긴 대화 없이도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이 거리가 영원한 단절은 아니라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짧은 메시지 한 줄로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진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란 걸.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희정 씨를 향한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함께하는 것의 의미는 물리적인 거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깊이에 있었고 이해와 배려 그리고 진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희정 씨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감정을 천천히 신중하게 꺼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도 가로등 아래로 눈송이가 소복이 쌓였고 다음날 아침 나는 마당을 나서며 오랜만에 눈삽을 들었습니다. 삽으로 눈을 밀다 보니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영자와 함께 눈을 치우며 투덜대던 기억.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에서 살 걸 그랬어요. 여긴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대꾸했죠. 그러게요. 하지만 눈이 오니까 따뜻한 된장찌개가 더 맛있잖아요. 그 순간 마당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희정 씨였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작은 보온병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럽고 발걸음은 망설임을 품고 있었죠. 지나가다 들렀어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혹시 드시고 계실까 해서요. 나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웃었습니다. 그 말 참 타이밍 좋네요. 방금 딱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작게 웃었고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식탁 위 보온병에서 국을 덜어 따뜻하게 데우고 소박하게 차린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사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냥 안부 문자로 그칠까 하다가 눈이 이렇게 오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희정 씨와의 거리, 그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점심을 다 먹은 뒤 우리는 함께 마당을 걸었습니다. 녹기 시작한 눈 위에 우리 둘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습니다. 희정 씨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선생님은 예전과 조금 달라지셨어요. 더 단단해지셨달까요? 혼자 지낸 시간이 도움이 되었나 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다시 희정 씨를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땐 서로가 서로를 너무 빨리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꼭 어디에 도착하지 않아도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을 뒷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에는 눈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고요한 풍경이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에서 나는 문득 말했습니다. 희정 씨, 저도 이제야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 안에서 무르익었던 감정을요. 그건 아마도 그리움도 외로움도 아닌 당신 자체를 향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손등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그 손이 결코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틈을 이해하면서 가요.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지키면서 오래 가는 거예요. 나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 방식인가 봐요. 꼭 붙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하게 흐릅니다. 멀어진 줄 알았던 관계가 어느새 다시 곁에 와 있고
분명 어색할 것 같던 재회 순간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희정 씨와 다시 가까워진 이후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림 수업이 있는 날엔 따로 약속 없이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그 외의 날에는 각자의 생활을 이어갔죠. 나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책을 읽어주었고 그녀는 마을 여성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수채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식 선생님은 하루 중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나는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요. 혼자 마루에 앉아 따뜻한 커피 마실 때가 좋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해질 무렵이 좋아요. 하루가 다 지나가도 여운이 남는 시간이랄까요. 그래서 가끔은 해가 질 때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곤 해요. 그 말이 참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 끝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더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큰 갈등 없이 지냈지만 사소한 차이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즉흥적인 외출을 좋아했고 그녀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느긋하게 산책하는 걸 좋아했지만 그녀는 걷는 도중에도 어떤 풍경을 스케치하고 기록하길 원했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균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 길을 조금 더 돌아가 보면 안 될까요? 저기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었을 것 같아요. 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희정씨, 그냥 이쯤에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난 그늘 벤치에 좀 앉고 싶은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괜히 미안해졌고 다음 날이면 내가 먼저 그녀가 좋아할 만한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리듬을 맞춰간다는 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론 내가 양보했고 때론 그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긋나지 않게 그러나 딱 붙어 있지도 않게 걸었습니다. 한밤중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벤치에서 바람 맞으며 같이 앉아 있던 거 참 좋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시간 나도 좋았어요. 희정 씨가 편해진다는 건 내 일상도 편해진다는 의미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아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이제는 네가 없는 시간도 잘 살아가고 있어. 누굴 대신하려는 건 아니야. 그저 내 삶이 다시 따뜻해졌다는 얘기야. 그렇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며 새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느끼게 해주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동행일지도 모릅니다.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고 흙냄새가 퍼지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마을 어귀를 물들였습니다. 희정 씨와 나는 여전히 천천히 걸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조용한 관계가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늘 예상치 못한 틈에서 시작되더군요. 그것도 아주 조용히 너무 사소해서 지나칠 법한 일에서요. 하루는 그녀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에 저녁 약속 있으세요? 서울에 있는 제 조카가 공주에 내려온대요. 저를 키워준 언니 딸인데 선생님을 꼭 한번 뵙고 싶다네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에게 소개된다는 것,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관계를 뭐라고 알고 있나요?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 말했습니다. 제가 연인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을 특별한 분이라고.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정 씨와 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오가고 있다는 건 맞았지만 연인이라는 단어로 규정될 만큼 명확한 경계에 우리가 서 있었던 걸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금요일 약속은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앞서갔나 봐요. 미안해요. 그 일은 잠시 지나가는 일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는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말수가 줄었고 산책길엔 고요함이 깊어졌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웃음 대신 눈치가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내가 그녀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서운함과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리고 나 역시 미안함과 혼란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밤중 나는 잠에서 깨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정씨, 오늘은 미안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아실 거예요.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끌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선생님 마음의 속도를 기다릴게요. 그녀의 그 말은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을 단정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건 아마도 영자와의 기억 때문이겠죠.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에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사랑을 부르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며칠 뒤 복지관 강연에서 노년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보다 함께 있음 그 자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규정하거나 관계를 단정짓기보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희정 씨와 나의 관계도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름이 붙여지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요. 그날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정 씨, 주말에 동학사에 다녀올까요? 꽃이 예쁘게 피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걸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 하지도 않고 그 틈 사이에 부는 바람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날의 봄바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도 다시 조용한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꽃비가 흩날리던 어느 4월의 주말 우리는 동학사에서 다시 걸었습니다. 사찰 입구까지 이어진 벚꽃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꽃잎이 마치 누군가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희정 씨는 두 손을 모아 벚꽃잎을 받아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이 피는 걸 매년 기다리잖아요. 짧게 피고 금방 지는 줄 알면서도 말이에요. 사랑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래 가서 소중한 게 아니라 피어난 순간이 진짜였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관계였고 그 덕분에 더 자유롭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절 마당의 느티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희정 씨가 싸온 소박한 주먹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내가 챙겨온 유자차 보온병. 아주 작은 식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만찬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희정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서로의 리듬에 맞춰가요. 이름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거니까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봤던 날보다 훨씬 깊었고 눈가엔 작게 주름이 잡혔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단정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녔고 가끔은 각자의 집에서 책을 읽고 서로에게 책갈피를 선물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담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이 조심스러운 배려와 여백이 가장 큰 안정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하루는 희정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그림을 다시 전시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엔 봄이 아니라 여름을 주제로요. 혹시 제 전시장에 오셔서 글 하나만 써주실래요? 그림 옆에 선생님 글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영광이죠. 어떤 그림이든 내가 곁에서 본 희정 씨라면 분명 계절을 따뜻하게 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을 충실히 사는 삶의 연장선이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영자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잘 살고 있어. 외롭지 않아. 고마워. 네가 내 곁에 있었던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그 덕분에 이제 또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됐어.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위에 또 하나의 온기를 덧대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지난 계절에 머물던 나는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와의 손을 맞잡고 천천히 말없이 그러나 깊이. 그것이 황혼의 사랑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침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황혼을 끝이라 말합니다. 젊음이 지나고 사랑이 멀어지고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가는 시기. 그러나 이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격렬함보다 따뜻함을, 소유보다 공존을, 불꽃보다 잔불의 온기를 알아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 하면 설렘과 열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함께 밥을 먹고 걷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는 그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격정 없이도 그 어떤 불꽃보다 오래가는 감정이 있다고요. 중년 이후의 삶이란 어쩌면 익숙한 이별과 반복되는 정막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자식과의 거리, 그리고 홀로 남겨진 긴 시간들. 그런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인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망설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혹시 모를 따뜻함에 기대어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줄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는 데는 젊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한 번 마주 잡은 손은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건 함께 버텨낸 시간만큼 단단하니까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서로의 속도를 존중했습니다. 누가 더 먼저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도, 누가 더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덧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떠난 일을 기억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이는 일. 그 두 가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억을 품은 채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온기 위에 또 하나의 온기를 더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그저 달콤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망설임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때때로 외면하고 싶은 상처들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끝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잔잔한 일상은 젊음의 사랑이 줄 수 없는 깊이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별을 겪고 또 그만큼의 만남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교차점 속에서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황혼의 시기에 그런 만남이 찾아온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기회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함께 걷는 길을 상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역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이름을 가슴속에 한 번 더 불러보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황혼은 그렇게 또 하나의 꽃을 피워내는 계절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끝은 곧 시작이고 나이 든 사랑은 그 어떤 시기보다 뜨겁고 깊을 수 있다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 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들기를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